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엘니뇨의 경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후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고 그게 어떤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 커버 페이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그 커버 페이지가 이겁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네, 지구 온난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IPCC라는 유엔 산하의 국제 간 협의체죠. 이 IPCC에서 계속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는데 이 6번째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얼만큼 더 상승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만 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다 라는 매우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구 자체가 이렇게 녹아져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만큼 이 기후변화라는 리스크는 정말 다른 어떤 리스크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냥 급이 다른 리스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아무 이미션, 소위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더 뜨거워져서 우리는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텐데, 지금이라도 뭔가 이미션 컷을 해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대응을 해서 정말 2도씨 이상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지구 온도를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경제가, 세계 각국의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모든 산업권에서 정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간과할 수 없는 변수 엘니뇨라는 주제로 칼럼을 던졌습니다. 이 칼럼에서 시작하는 그 문장처럼 우리가 소위 귀한 등불이 앞에 있지만 그게 바람 앞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국제기구들이 나름 23년 하반기 24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라는 이 기후 리스크 앞에서는 풍전등화가 될 수밖에 없겠다. 어떤 등불도 바람 앞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후변화 리스크가 어떻게 고조되고 있고 그게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 여러 보고서 중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곳에서 매년 세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탑 10의 글로벌 리스크를 이미 선정했는데 이 10개의 탑 10 리스크 중에 초록색이 6개입니다. 이 초록색이 바로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예요. 그리고 상위 5대 리스크로만 축약하면 그 중에 4개가 환경 관련 리스크고요. 특히 1, 2, 3, 4위에 해당되는 글로벌 리스크가 다 환경 관련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과하는 정말 큰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여러 국제기구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실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IPCC에서 그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 물론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구온도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 70세 정도고 평균 연령 80세 정도가 되면 정말 뜨거운 그 온도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1980년생 혹은 2020년생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매우 뜨거운 글로벌 워밍을 경험하고 그것에 따른 굉장히 강한 기후변화 리스크 혹은 재앙, 각종 기후 재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숙제로 작용되고 있는 지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엘니뇨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니냐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엘니뇨라는 것이 하나의 경고가 될 것 같은데 그 엘니뇨는 어떤 그동안의 역사가 있고 그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IMF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센터가 하나 따로 마련됐고요. 기후변화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후와 관련된 UN 국제기구가 아니라 IMF와 같은 경제기구에서도 기후에 대한 그리고 기후 문제가 경제에 얼마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지구 온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적도 부근이 어떻습니까? 뜨거워 보이죠. 이 적도 부근의 온도를 가지고 지표면 온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부터 그 엘니뇨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적도 부근 니노 3.4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그게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는지를 말씀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근의 온도가 정상 구간을 이제 0이라고 볼게요. 근데 그 정상 구간으로부터 0.5도씨 이상 상승하면 그제는 뭡니까? 엘니뇨. 근데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는 엔소 중립 정상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0.5 구간을 상회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상회하면 평년 대비 상회하면 그때부터는 엘니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0.5를 밑돌면 반대로 라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엘니뇨는 요즘 들어서는 홍수, 가뭄, 폭설, 여러 가지 기상 재난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칭해서 엘니뇨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엘니뇨다.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인데 특히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0.5도씨 이상 정상 구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상당 기간 지속되면 그건 엘니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에 엘니뇨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엘니뇨가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기후적 리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적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NOAA, 미국 해양대기청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NOAA에서 이번에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23년 하반기에 어쩌면 엘니뇨가 올 가능성은 90%고 생각보다 강한 엘니뇨가 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엘니뇨가 온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고 또 기후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을 가져올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엘니뇨가 가져올 기후적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말 그대로 엘니뇨 현상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보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주기적으로 찾아오지만 특히 강했던 엘니뇨, 주로 2도씨 이상 상승했던 지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82, 83년도, 또 97, 98년도, 15, 16년도 이 세 번에 걸쳐서는 특별히 메이저라는 표현을 앞에 수식어를 붙이죠. 강한 엘니뇨가 찾아왔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보시는 것처럼 역대 엘니뇨가 발생했었던 사례들인데 그 엘니뇨 중에서도 1982, 83 very strong 그죠?
97, 98 very strong. 그리고 2014, 16년 또 very strong. 이런 very strong한 기간, 주로 SST가 바로 지표면 온도인데요. 그 적도 부근의 지표면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는 구간을 가리킵니다. 이런 강한 엘니뇨가 찾아왔었던 구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떤 기후적 리스크를 가져왔는지를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역사 중에 특히 근래 찾아왔었던 2014, 16년 엘니뇨, 그때 어떤 기상 재난을 몰고 왔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동남아 인도 쪽 한번 생각해 보면 태국에 최악의 가뭄이 왔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200만 명이 물 부족 위기에 처했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 전체 인구의 42%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도도 역시 심각한 가뭄에 처해 있었죠. 인도네시아도 가뭄으로 2015년 9월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역대 세 번째로 극심한 봄 가뭄을 만났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도 겨울 중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홍수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가뭄, 또 우루과이나 브라질, 남부 브라질 남부, 또 파라과이 이런 지역 폭우가 쏟아졌었고, 브라질에서는 정말 강한 고온 현상, 또 심각한 가뭄 현상 이런 게 동반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국면을 만났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16년에 기억하십니까? 가뭄, 산불, 홍수, 대형 폭풍 이런 15차례에 걸친 기상 재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엘니뇨 현상이 특히 very strong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엘니뇨 현상도 2014, 16년은 유독 역대급으로 강했던 엘니뇨인데, 이런 역대급으로 강한 엘니뇨 현상이 23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다 라고 여러 기상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가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사회나 공학이나 자연적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경제적 리스크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역사상 정점을 찍었어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영향도 있고요. 그 밖에 그때 발생했었던 이상기후 현상들도 영향이 있었겠죠. 특히 곡물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역사상 정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었습니다. 이때 식량 가격 지수가 치솟게 된 배경에는 물론 전쟁도 있겠지만 이상기후 현상, 가뭄이나 홍수나 메뚜기 떼가 출범해가지고 농작물을 완전히 이렇게 다 쑥대밭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일들도 역시 식량, 곡물 공급량을 축소시킴으로써 식량 가격을 급등시키는 일이 발생했었던 것이죠. 근데 23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런 엘니뇨 현상은 다른 말로 고온 현상인데, 고온 현상에는 해충이 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것은 농작물 수급에 굉장한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식량 가격을 다시 치솟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근데 식량 가격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나 철, 비철 금속과 같은 다른 원자재 가격도 다시 한번 올려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유를 시추하는 공간에서 대형 가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일어나요. 조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철광석이라든가 각종 미네랄, 또 비철 금속을 또 캐는 여러 광산이나 광구, 에너지 광구 다 할 것 없이 산에 위치한 경우 산사태가 일어나고요. 홍수가 일어나고요. 그럼 제대로 조업이 안 돼요. 그만큼 공급량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공급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이게 3대 원자재 아닙니까? 그럼 이 원자재 값이 모두 다 치솟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 최근 들어서 물가가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 세계적으로 그래도 정점을 향해서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서 정점을 찍고 목표 물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경로지만 이게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2%로 부합하게 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실제 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9.1에서 4.0%로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지금 근원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근원 물가는 안 잡히고 있고, 특히 이 근원 물가를 제외한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품목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22년 중반에 비하면 크게 떨어져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23년 하반기에 식료품 물가가 다시 치솟고 또 에너지 물가가 다시 치솟고 철, 비철, 금속 가격도 다시 치솟으면 근원 물가는 안 잡힌 상태에서 다시 고물가로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가 잡는 여정이 생각보다 당장 잡히지 않고 더 잡는 시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니뇨는 이 식료품 물가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를 더 멀게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목표하는 그 물가에 도래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고금리는 더 유지될 수 있고요. 상당 기간 금리 인하는 더 지연될 수 있겠다. 실제 각종 기후와 여러 가지 기상재난들, 이런 리스크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GDP에 있어서 약 3에서 10%만큼의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 결과치도 반영을 해 본다면 다소 23년 하반기에 회복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엘니뇨가 정말 얼마나 강하게 닥쳐올 것인지, 혹은 엘니뇨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할지, 그리고 그 엘니뇨 현상에 이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이런 변수에 따라서 회복 국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회복을 못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지대한, 우리가 23년 하반기를 관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엘니뇨, 그리고 엘니뇨가 영향을 미칠 그 효과, 제가 엘니뇨 나비 효과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극단적으로 엘니뇨가 안 온다 하더라도 보시면 구조적으로 우리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는 IMF 클라이밋 체인지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연구기관, 경제 관련 연구기관도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는 높은 뜨거운 온도에 놓이게는, 지표면 온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경제 영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엘니뇨 현상 아니고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사전에 뭔가의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쨌든 나름 23년 하반기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국면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엘니뇨와 같은 거대한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기후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장마뿐만 아니라 홍수,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그럼 농작물 공급이 줄어들고 그것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농작물 가격이 올라요. 그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또다시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고물가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주는 경제 압력, 하방 압력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수급망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쌀 이외에는 FAO, 세계식량기구에서 권장하는 재고율 수준에 못 미칩니다. FAO의 권장 재고율이 18%인데 밀은 12%, 콩은 8%, 옥수수는 7%에 불과합니다. 이미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죠. 기후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식료품 기업들은 식량 자원개발, 쉽게 말하면 옥수수 재배에 직접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 국가에 예를 들어서 고구마 농장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밀을 직접 재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와 같은 현대제철과 같은 자원기업은 광구를 사고 광산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자원개발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자원의 영토는 제한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고요.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역시 그런 점에서 정부는 다른 지원보다 그런 부분, 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어떤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더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지 않을까. 엘니뇨가 정말 올까 안 올까는 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세계 주요 기후 관련 기구들이 경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런 위협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